네, 3월 17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끝내주는 경제이지만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이 탄핵 심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모시고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제목을 보내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심판자는 누가 심판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장중한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윤석열 정권 자체가 이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선 검찰, 검사 출신의 정의로운 심판자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아, 윤석열 씨가 처음에는 심판자 네. 이미지였죠. 본인에 대한 비판과 본인의 이 잘못된 부분을 감추려고 자기가 심판자를 붙잡고 있으면 검찰을 쥐고 있으면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무소불위 전횡을 휘두르다가 결국 한계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죠.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권력에 대한 감시의 비판 위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 설령 검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검찰 권력이 아무리 휘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새삼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탄핵 국면이 지나면 결국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다시 새로운 질문이 시작될 것이고 검찰의 선택적 정의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동안은 정의를 구현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사건도 보시다시피 검찰이 원칙을 포기할 때 그걸 아무도 바로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것들. 그 심판자의 잘못을 누가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지금 파면 결정이 빨리 안 나가지고 네네. 마음 졸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 지난주 토요일에 네. 광화문 집회 네네. 갔었어요. 네네. 취재 겸 참여 겸 갔는데 서울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네. 저 경복궁 쪽으로 걸어가니까 이 지금 탄핵 반대하는 반대 분들 집회를 시위를 가로질러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분위기도 험악하고 네. 바닥에 막 국민의힘 한동훈계 의원들 얼굴도 깔려 있고 그래서 좀 찜찜한데 네.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들은 승리의 지금 분위기 네. 기각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각되는 그러니까 건 일단 아닌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상황이고 지난주에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탄핵이 기각되면서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또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사실은 윤석열 이 파면에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징후인데 대충 드러난 상황만 보면 네네. 이거 뒤집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계신 분들은 이거 거의 넘어왔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라고요? 네, 징후라는 게 거꾸로 오히려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징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뭐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 그런 게?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의 그 결정문을 보면 국회가 이 탄핵을 남발했다고 하지만 그 국회의 정당한 권한 범위 안에 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어디까지나 헌재가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거기에 깔려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하게 법리 위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만장일치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징후를 읽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기각은 오히려 네, 뭐 당신들이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볼 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파면 안 하는 것이고 네. 또 특히 윤석열 네. 씨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변론을 많이 했잖아요. 국회가 너무 탄핵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직권 남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맞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쪽에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고 이쪽에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할지언정 명백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회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둘을 같이 놓고 볼 수는 없죠. 그걸 명시적으로 네. 판결문에 썼다는 드러나 있기 거죠. 때문에 내용을 보면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절대 윤석열이 유리한 그 탄핵 기각이 아니죠. 이것은 기각이지만 같은 이유로 윤석열은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라고 읽어야 되고요. 또 최재 등은 이제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윤석열은 누가 봐도 지금 명확하게 헌법 위반이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둘은 정확히 같이 놓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감사원장 최재 그 탄핵 기각에서 보면 선관위를 감찰을 했는데 이게 권한 침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파면의 일 정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윤석열이 또 군대를 보낸 건 당연하게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파면에 이르진 않지만
감사원이 선관위 감찰한 건 문제 있다라고 했지만 했는데 지금 헌법 기관끼리 서로 권한을 침해한 거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선관위를 압수수색할 군대로 압수수색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렇죠. 그것만으로 명확하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걸 이 최재해 탄핵 기각 결정문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계엄령 네. 하에서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계엄령도 사실 이제 이게 과거에 우리가 아픈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헌법에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계엄을 아무리 전쟁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설령 외계인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화산이 폭발하거나 모든 상황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범위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게 이 민주주의 한국 사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걸 넘어서면 탄핵이고 파면인 게 지금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이 지금 구속 취소가 됐고 잇따라 탄핵 기각이 난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읽을 텐데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또 굳이 최재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또 앞서 땡겨가지고 한 거 미룰 수 있지만 땡긴 거는 헌재가 그만큼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 명분을 시키기 위한 그리고 왜 재판 선고가 늦어지냐라도 많이 우려를 하시잖아요. 선고를 지금 늦추면서 오히려 지금은 졸속으로 심판했다라는 그 논란을 많이 사그라든 상태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 메시지를 주면서 오히려 탄핵 오히려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과정인 빌드업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인용하고 기각하고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그래서 네. 토론하느라고 늦어진다는 얘기도 그럴 있는데.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재판관들도 지금 이 나를 판사잖아요. 네. 이걸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게 만약 기각을 하려면 기각 의견을 내려면 입장문을 써야 될 텐데 법조인으로서는 아무리 봐도 이걸 기각 의견을 내는 그 논리적 구조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에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끌어내라는 말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거나 근데 그건 사실 공방이 있긴 했지만 다 법리적으로 인정이 된 그 논리적으로 인정이 된 상황이고 포고령에 명확하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도 확인이 됐는데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도 확인이 됐는데 그걸 법조인이 학자는 사실 뭐 어떻게 뭐 학문적 영역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이 헌법 탄핵 심판은 명확하게 법리적인 논리로 따진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그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건 도저히 그런 심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게 또 지배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고가 늦어져서 네. 이번 주 금요일쯤에는 되겠죠? 21일 정도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다른 이 이재명 대표 당대표의 또 이제 그 2심 선고 항소심 판결도 있고 또 다음 달 4월 13일로 가면 저기 또 이 재판관 2명이 또 이제 임기 만료가 되기 4월 때문에 18일이죠. 그럴까지 문형배 이미선. 그때까지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꼭 다들 났으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좋겠는데. 많은데 저는 늘 그렇게 네. 주변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결국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헌법 위반을 누가 이걸 덮을 수 있겠어요? 지금 8명이 하든 9명이 하든 그다음에 진보 보수 성향이 몇 %가 되든 그건 사실 이 명백한 헌법 위반 앞에서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계속 탄핵 심판 선고는 했었는데 네. 그게 이유가 있나요? 아시겠지만 이제 금요일에 노무현 워낙 이게 충격적이니까 박근혜 뭐 금요일에 선고가 나야 이 금융시장 충격을 좀 줄일 수 있고 금융시장 주말을 지나면서 월요일쯤 되면 이미 좀 안정되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금요일 할 거다. 두 번의 탄핵 심판도 다 금요일이었고요. 이번에도 금요일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목요일 하게 되면 금요일에 충격이 굉장히 크게 될 거고 최대한 이걸 좀 시장 충격을 줄인 방향으로 이왕이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헌법 재판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미 금융시장에는 파면이 다 반영됐어요. 기각이 되면 충격이 오겠지. 기각이 그렇죠, 되면. 그렇죠. 근데 파면은 오히려 이제 네.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그 이미 리스트가 재료가 해소된 위험이 그렇죠. 뭐 확인된 네.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대통령이 권력을 무단으로 행사했을 때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파면까지 이루고 새로운 또 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그 과정이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빠뜨린 게 헌재 재판관들이 지난번에 박근혜 선고를 할 때,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할 때 그 주문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네네네네. 이 탄핵 요지를 말하고 마지막에 이제 20 몇 분쯤에 주문을 하는데
이 결정문에 주문을 몇 시 10시 23분 몇 초에 한다는 것까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은 뭐냐면 네. 주문 박근혜를 파면다로 말한 순간부터 박근혜의 임기가 아. 정지되기 때문에 그 정확히 그 초 단위로 적어야 되는데 아. 그 말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탄핵 결정문을 써놓고 선고문을 써놓고 몇 번 읽어가면서 시간까지 맞춰가지고 그 낭독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만큼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고 1분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헌재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 헌재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법리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왕이면 금융시장 충격 아니 모든 요소들을 감안할 것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만장일치, 전원일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 지금 이게 늦춰지고 있다면 내부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 박근혜 탄핵 심판도 뭐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도 9명이 8명 편입이라는 과정에서 계속 한 사람씩 의견을 내고 그 모아가지고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르면 다시 한번 이제 서로 절충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오히려 만장일치에 가까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저는 그냥 오전 10시에 주문 땡땡땡을 파면한다 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때 너무 마음 졸여가지고 그거 맞습니다. 그게 기다리느라고. 또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주문 땡땡땡 먼저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여기 엇갈릴 때 엇갈리면은 이제 주문을 그래요?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말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나왔다 설명을 하는데 박근혜 때처럼 한참 그 판결 요지를 설명한 다음에 주문을 하는 거 이게 명확하게 답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문을 먼저 때리지 않으면 그 말 듣는 순간 아 이거는 만장일치다. 만장일치로 기각이다. 아니 만장일치 인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런 팁이 있군요. 그럼 네. 먼저 주문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두근두근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이 기대감을 부추기는 그런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참. 하여간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시위대 분위기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탄핵이 인용이 안 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는 이게 검찰하고 재판부에서 지금 뭔가 잘못해가지고 구속이 취소되면서 맞습니다. 석방이 되면서 네. 이 사태가 빚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돼요? 지금 윤석열 파면은 거의 당연하다 치고 이 사건이 지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판자를 누가 심판할 것인가. 사실 공수처를 비롯해서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윤석열 3년 동안 검찰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이제 평가와 분석 그다음에 심판자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검찰에 대한 그 검찰 정권의 이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뭐 새로운 특검이나 다른 이제 이 사법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탄핵 국면에서 이 갈등을 부추긴 게 또 공수처와 검찰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공수처가 수사의 혼선을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 차례 이 끝내주는 경제수도 다뤘겠지만 내란죄 수사권은 사실 경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든 뭐 논란이 있지만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면서 검찰을 가 있는데 굳이 이걸 검찰이 하겠다고 나섰고 먼저 막 이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렇게 공범들 수사를 했잖아요. 김용현을 먼저 맞습니다. 인신 확보를 해가지고 수사를 했죠. 그걸 내란이 아니라 이제 무슨 직권남용 등등을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내란죄까지 수사하겠다는 억지를 부렸는데 그게 결국 그게 시작이었죠. 비밀을 줬고 결국은. 계속해서 헌재 가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심지어 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네. 이제 아찔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쪽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걸 텐데 그때 무리수를 뒀고 또 그걸 또 공수처가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첩을 해가지고 두 번이나 지금 이제 그 권한 관련된 그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그때 뭐 내란 일어나고 계엄 선포했다가 해제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전망이 막 나오고 있던 와중에 검찰이 먼저 가서 김용현 전 장관을 인신 확보를 하고 맞습니다. 잡아들여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경찰이 또 이 맞습니다. 수사본부 만들어가지고 네.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공수처가 다 가져오세요. 다 우리가 이쪽. 가져가겠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죠. 아시겠지만 공수처의 취지와 달리 공수처는 정말 이제 일단 맨파워가 떨어졌고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인데 굳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걸 사실 일 그르칠 뻔했죠. 실제로 구속 취소까지 간 것도 공수처 잘못이 크고 그다가 또 구속 기간 연장도 안 돼가지고
정작 윤석열에 대한 진술 조사 한 번도 못 하고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초에 돌아보면 뭐 경찰이 아무리 믿음지 않더라도 수사권이 경찰이 있으니까 특히 이런 논란이 된 사안은 원칙대로 밟았어야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 기소권이 있으니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행사하고 검찰이 기소에 준비해서 같이 공조하는 방식이 됐으면 전혀 논란이 없었겠죠.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 광장의 그런 갈등과 분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텐데, 야, 검찰이 이 뭐라 할까 숟가락 들이밀기, 야 이건 큰 사건 우리가 해야 돼. 아니면 아마 그런 게 작동했을 거라고 보는데 권력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처단한다. 그리고 다음 정권이 되면 또 이렇게 이 칼을 휘두르면서 검찰이 그 정권 초반에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계속 그게 반복되는 양상이었는데 그 그림을 노렸던 거겠죠. 사실 지금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검찰이 저지른 일이 사실 이게 윤석열 검찰 동일체라고 할 정도로 이 윤석열 정권의 모든 부정부패가 검찰과 연결이 돼 있는데 검찰이 다시 윤석열의 내란죄를 힘사고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이율 배반인데다가 뭐 이 자기 부정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죠.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검경 합동 수사고 이런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네.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 검찰이 이 계엄하고 내란 여기에 이걸 몰랐을까? 검찰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사실 맞습니다. 탄생시켰고 맞습니다. 같이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를 맡겨도 되나? 이런 몇 가지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이 것도 있죠. 있어요. 심무정 총장이 당시 이제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안 했을 때 1월 26일이죠. 연장 안 했을 네네네. 때 그때 굳이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당장 그 1분 1초가 중요한 판에 회의를 여러 가지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구속기간을 놓쳐가지고 결국 구속 취소까지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신무정이 그걸 몰랐을까? 아니 알면서도 시간을 끌었을까? 혹시나 음모론이지만 이걸 일부러 늦춰가지고 구속 취소에 빌미를 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계속 논란이 됐던 건 즉시항고를 취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뭐 법원의 판단을 즉시항고를 안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놀란 건 그 다음날 자 이제부터는 다시 구속기간을 날로 합시다.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 한 사람을 위한 그 법이죠. 윤석열을 위한 애외였고 다시 날로 한다라는 건 이게 자체가 이 사람이 뭐 혹시 그 아예 엑스맨 아니냐 윤석열을 위해서 아예 검찰 안에서 이걸 판을 일부러 깨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때문에 즉시항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네. 인권이 아니고 윤석열 권이죠. 사실 그러니까 한 명을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권은 왜 안 지켜줘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할 만도 한데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돌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 그런 네. 의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계엄 선포하고 내란 사태 이전에도 맞습니다. 검찰에 미심쩍은 게 많았어요. 윤석열 정권 그렇습니다. 아래서. 평생을 심판자로 살았던 사람이 자신에 대한 그 감시와 견제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검찰을 틀어쥐고 사실 그 검찰이 윤석열의 부정부패가 최소 7, 8건인데 그걸 건드리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뭉개거나 하면서 검찰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그동안 이 수사를 뭉개거나 아니면 먼지가 날 때까지 털거나 그래서 정치적으로 매장하거나 언론에 계속 뭐 정보를 흘리면서 맞아요. 재판가 가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그런 수법으로 우리는 늘 옳다. 우리는 나쁜 놈을 때려잡으니까 뭐 피의사실 공표나 그런 것들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결과적으로 나쁜 놈이 감옥에 가면 검찰은 박수를 받는 상황을 계속 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딜레마는 패러독스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게 먹히지 않게 된 거죠. 가장 범죄의 우두머리, 이 내란 우두머리를 스스로 심판하지 못하는 윤석열과 검찰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검찰의 폭주가 지금 이제 어떤 이유로 결과적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 검찰이 최고 권력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스스로 무너진 그런 상황이고. 좀 패러독스네요. 네. 본인들이 만든 어떤 검찰의 대표자가 사실 네. 대통령이 되었는데 네. 오히려 이전에 하던 것만큼 검찰 스스로는 이걸 그렇습니다. 최고 권력자한테까지 이렇게
좀 수사권을 이 기소 맞습니다. 독점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네.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은 좀 없어졌다. 최근 상황을 보면 이제 아 그래 나쁜 놈이 생기면 우리가 나쁜 놈을 때려잡겠어 나와야 되는데 그 나쁜 놈이 검찰에 또 형님이야. 수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검찰과 윤석열은 거의 동일체란 말이죠. 어. 윤석열의 비리를 들추면 거기에 또 검찰의 비리가 같이 들춰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검찰이 지금 약간 그런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검찰이 굳이 지금 창원지검에서 1년 넘게 뭉개던 명태균 사건을 굳이 가져와 가지고 뒤늦게 명태균과 홍준표, 명태균과 오세훈을 들추고 있는 건 이 사건에서 어떻게든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라는 걸 텐데 많이 어설프고 지금 이미 검찰의 그 폐악질 검찰의 지난 3년 동안 했던 짓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검찰이 다시 심판자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시죠. 네. 이전에 했던 어떤 네. 표현하신 비판점들. 이완희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우리 윤석열의 낡은 가치, 윤석열을 퇴장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속도로 미스터리, 양평 고속도로. 양평. 이거 네. 보면 다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꽤 오래됐고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내 직을 걸겠다라고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공수처가 또 가져갔다가 이걸 또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가 대검에서 다시 경찰로 던졌어요. 아니 이게 네. 너무 오래 네. 너무 큰 일이 많이 터지니까 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됐던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고속도로 이제 계획이 나와서 서울 AB 양평 고속도로죠. AB 네. 타당성 조사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럼 네. 이제 짓기만 하면 도로를 깔기만 하면 되는 건데 윤석열 그 인수위 시절에 갑자기 그게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종점이 바뀌었는데 종점이 그렇죠. 바뀌면서 맞아. 이제 길이가 2km 정도 늘어나고 공사비가 1,000억 원이 더 들게 생겼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에타가 끝난 그 사업을 이렇게 뒤집는 건 그 당시 이제 에타 해킹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단 에타를 대충해놓고 나중에 바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문제가 있는 관행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에타 해킹인지 아니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부인의 땅값을 높이기 위한 이 조작이었는지는 그러니까 그 종점이 김건희 씨 맞습니다. 관련 종점이 간 곳이 김건희 땅이었고 125억 원어치 땅이 있는데 네. 거의 그게 이제 종점이 그쪽으로 뚫리면 거의 2배 이상 치솟을 거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몇백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땅인데 그게 이제 실체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수사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의혹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윤석열 부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알고 봤더니 이건 김건희 땅과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3년이 되도록 전혀 아예 공수처, 검찰, 경찰과 갔다가 아무도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결론에 다다르기 위한 증거 수집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넘겼고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넘겼고 경찰로 갔는데 그냥 경찰은 이정도죠. 흐지부지 조사도 야. 경찰이 아시겠지만 경찰이 지금 대통령 부인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했다가 내부 감사를 한 거죠. 그랬다가 뒤늦게 결과를 내놨는데 공무원들 몇 명을 이 보고 누락으로 징계를 때린 게 전부입니다. 보고 누락이요. 네. 그래서 아니 국토교통부가 이 김건희를 수사할 수는 없을 거고 이게 다 고양이에게 뭐 생선 가게를 맡겨가지고 잘 지켜주세요 했더니 여기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걸로는 아무도 납득할 수가 없죠. 핵심은 누가 노선 변경을 지시했는가라는 그렇죠. 건데 거기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공무원들이 과실로 뭔가 그렇죠.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노선을 변경을 해버렸다. 담당자들이. 변경했는데 왜 했는지는 또 왜 했겠어요 그분들이 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누가 시키니까 했는데 했겠지. 누가 그걸 빼놓고 뭐 주어가 없는 그걸 지금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거는 결국 이 상황이면 다시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걸 검찰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에 지금 또 검찰 동일체가 윤석열이 지금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어떻게든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미 김건희 특검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빨리 네. 뭐 이건 정권이 바뀌어야 수사가 가능해지겠어요. 네, 네, 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빠르게 보면 네. 이게 뉴스타파로 알려진 게 2020년이고요. 네. 이게 도이치모터스죠. 예, 도이치모터스. 한번 그 그래프 한번 봐주십시오. 저기 보면 이제 1차와 2차가 있는데 윤석열은 속아가지고 손해 보고 팔았다고 하지만 실제 이 과정에서 거의 그 2배 가까이 시세차익을 남겼고요. 이
시세차익이 한 2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주포가 선수에게 3,300원에 8만 개 때려주셈이라고 하니까 준비시킬게요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도하라 하셈 하니까 이게 11시 44분 32초 그리고 김건희 계좌에서 주문이 나간 게 39초 딱 정확히 준비하고 있다가 7초 뒤에 주문을 넣은 거죠. 이건 명확하게 그 시세 조종이었고 당시 3,300원에 팔았다가 또 다른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는 3,600원인가에 또 주식을 다시 사들였는데 싸게 팔았다 비싸게 사들인 건 전형적인 시세 조작이죠. 그렇죠. 네. 이게 또 무혐의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 검찰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핸드폰 내고 이렇게 네네. 방문 수사했던 게 바로 이 했죠. 건이죠. 네. 그래서 이 건도 결국 검찰이 무혐의를 냈지만 결국 다시 특검으로 가서 탈탈 다시 털어봐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털어도 결국 무혐의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건 제대로 털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김건희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될 텐데 왜 그렇지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게 김건희 씨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하고 네. 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하고 네, 맞습니다. 같이 이익을 네. 냈던 네. 그 사건이죠.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김건희와 김건희 가족들의 뭔가 범죄 혐의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 검찰이 거의 공범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계속 은폐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기소하지 않는 게 검찰의 진짜 권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올백 사건이었죠. 디올백 사건. 이거는 컸는데. 명백하게 부정청탁을 했다라고 자수까지 자백을 했는데 준 사람도 그 최재형 목사죠. 네. 최재형 목사가 자백을 했고 영상도 나왔고 네. 받은 준 사람도 장면 받은 사람도 나왔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검찰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굳이 이걸 일단 법원의 판단을 맡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된 사안은 검찰이 무죄 면죄부를 주면 안 되고 일단 이런 국가적 사안에서는 일단 법원에 가서 판단 받아봅시다. 이걸 만약에 알선수재를 적용했다면 가서도 벌금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그냥 경찰이 면죄부를 줬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윤석열이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신고 의무를 했는가? 그게 중요한데 그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범죄일 수 있지만 이런 국가적 사안에서는 결국 이것도 윤석열이 내려오는 순간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 결국 다시 어떻게든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알게 되고 네. 근데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리더잖아요. 네. 근데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가방을 좀 받았다라고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도덕적 기반을 흔드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사실은 이제 조중동 중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일찌감치 윤석열과 어떤 이제 거리를 두고 손절하게 된 계기도 동아일보는 최상병 사건, 중앙일보는 이제 디올백 사건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굉장히 이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었죠. 네 번째는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3부 체크하고 기억나시죠? 아, 3부 토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보다도 사실 이게 정말 메이저 작전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권력형 금융시장에 있는 분들. 권력형 주가 조작이거나 사실 이제 내부자 거래일 수도 있죠. 네. 대통령이 알고 그 정보를 이 3부 토건 3부 체크하고 이 사람이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또 핵심 공범입니다. 이종호라고. 이종호. 예, 그렇죠. 이종호가 또 최상배 사건에도 연결돼 있죠. 그분이 카톡에서 3분의 1 체크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썼던 네네. 캡처본이 지금 돌아다니고 맞습니다. 있는 맞습니다. 거죠. 3부 체크하고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가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하기 이틀 전이었고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발표했고 3부 체건 주가가 거의 보셨다시피 크게 뛰었습니다. 지금 1,040원 정도에서 5,000원까지 뛰었으니까 거의 한 4배 가까이, 3배 가까이 뛴 거죠. 이걸 미리 흘렸다면 5배 뛰었어요. 예, 미리 이걸 알고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과거에 주가 조작 공범이었던 이종호에게 흘렸다면 이것도 사실 또 권력형 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동안 계속 뭉개고 있다가 이복현 이 사람도 옛날 그 검사 출신이죠. 검사 금감원장. 후배, 검사 후배 아니겠습니까? 네. 금감원장이 뒤늦게 100억 원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라고 뒤늦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너무 늦긴 했죠. 그렇지만 이백헌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미 이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특검 수사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안 했으니까 이게 다시 또 특검 이야기 나오는 거겠죠. 또 최상병 사건도 이건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 이후에 이 엉뚱하게 수사단장을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무지막지하게 항명죄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 건은 그래서 이제 이미 다 클리어하게 입증된 상황인데 누군가가 수사 기록을 가져와라. 그리고 임성근 당시 이제 책임이 있다고 했던 사단장을 무죄로 풀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로비를 했는데 임성근과 아까 이종호 주가적 공범인 이 사람들이 또 해병대 선후배 그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이고 같이 골프 모임을 잡던 그런 정도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호가 또 내가 VIP에게 이야기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라고 한 그 카톡 캐처본도 있습니다. 이 VIP가 김건희냐 윤석열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분명한 거는 이종호가 임성근을 도와주려고 VIP를 접촉한 정황이 있다는 건데 이것도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엉뚱하게 지금 박정훈 대령만 이 고초를 겪었죠.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이 벌써 4번째나 지금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시 꺼내기도 막 윤석열 정부의 어려워요. 거부권 법안이 무려 39건이고요. 지금 이게 새 정부 출범되면 이제 제일 먼저 발의해서 대통령이 이 인가를 해서 바로 실행될 법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볼까요? 김건희 그 관저공사 논란이 있었죠. 관저공사. 아까 21g이라고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였는데 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는데 이게 무자격 업체였어요. 이 원래 리모델링 공사할 자격이 안 되고 인테리어 업체였죠. 근데 그리고 공사비도 갑자기 3배 이상 뛰었고요. 3배 가까이 뛰었고요. 그래서 정작 준공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엉터리 공사였는데 이걸 누가 이 업체를 수의계약이면 입찰도 하지 않고 그냥 툭 던져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이 이걸 한참 수사를 해놓고 무려 1년 8개월 동안 감사를 해놓고 누가 추천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원도 지금 감사원장도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 결국 털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마 결국 김건희가 그 추천을 해서 자기 지인 아는 업체에 특혜를 몰아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말 많이 했죠. 이게 뭐 새집에 도배지를 고르거나 수도꼭지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가는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공사를 이게 다 관국공사의 결국 절차가 있는 건데 절차를 뛰어넘어서 대통령 부인이 여기 주세요라고 해서 줬다면 그거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이제 국정농단이 되겠죠.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당한 게 기각되긴 했지만 그때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검이 도입되고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형법상으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헌재가 감사원장이 문제 있지만 파면 대상 아니라고 했던 건 헌재가 만약에 그 수사나 감사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서로 이제 충돌하는 거기 되기 때문에 감사원을 보호해야 되고 선관위도 독립된 기관이고 검찰의 수사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독립된 그래서 지금 검사들도 계속 그 탄핵이 기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자는 누가 심판할 것인가?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됐다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한국 사회는 지금 없다는 거죠. 그게 치명적인 결함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어렵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이라는 것은 그런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한 곳이 폭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니까 헌재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사실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이 사실 대통령의 수족처럼 있었고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들까지도 사실 대통령 권력 아래서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대통령한테 뭔가 서비스하는 기관이라는 얘기를 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 그리고 어느 정도 구조가. 견제와 균형이 보장돼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처럼 대통령하고 맞다이를 뜨는 그 검찰총장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 정부에서는 그 어렵네. 방식을 아는 그 메커니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 그러네요. 권력기관을 다 휘어잡아가지고 찍어 누르면서 이걸 다 자신의 비리를 덮거나 뭉개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민주당을 공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그 결과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검찰 조직 전체가 윤석열화된 지 오래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걸 다시 어떻게든 지고 흔들려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결국 이제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김성훈 공호실 차장 이 사람 또 아까 끝장뉴스에서 그렇죠. 이야기 그렇죠. 나눴는데 그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마 이야기 나왔겠지만 심우정이 어떤 식으로든 이 내란에 개입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비화폰 서버를 내주지 않으려고 김성훈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과 검찰과 어떤 이 경호처 사이에 어떤 모종의 어떤 이제 그런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시 심판자를 누가 심판할 것인가. 이 권력기관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무너뜨린다면 이걸 지금 견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이 뿌리부터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을지 한국판 딥스테이트란 말도 나오는데 이 권력의 유착 관계 그리고 권력 기관이 스스로 권력화하는 이 한국사의 오래된 이 낡은 관행들을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의 몰락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텐데 보면 검찰이 여전히 만만한 조직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 생존을 위한 어떤 식의 뭔가 이렇게 이 거래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가뜩이나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어떤 사법 리스크를 계속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씨 파면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이 이제 과제로 남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라면. 근데 계속 또 차기 대통령도 이 많은 일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사권을 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상당수 혐의들이 털면 먼지 나올 때까지 털었던 그런 사건들이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벌써 3년이 다 돼가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 사익을 추구했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결정적인 비리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검찰 정권의 폭압적인 먼지털이 수사 그리고 사실상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됐지만 언론이 계속 피사실 흘리면서 주변을 치고 그렇죠. 상대를 정치적으로 매장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돼 있었는데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살아남은 상태고 그게 정말 윤석열 이재명을 도왔다고 할 정도로 재판 이전에 지금 대선을 치르게 된 상황이면 일단 출마와 당선까지도 가능한 상황.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있겠지만 그 갈등을 돌파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 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잘못을 가리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검찰의 권력 길들이기 아니면 검찰 권력 이외에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과 이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검찰이 우리 사회의 딥스테이트라는 그런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진짜 지혜를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이 검찰이 그동안 했던 수많은 수사를 안 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심판자가 대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도 한번 살펴보고요. 이정환 대표님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끝장뉴스 라이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내주는 경제는 또 5시 45분에 내일도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이정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